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용이 되게 4차 산업혁명 하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1차, 2차, 그것도 3차, 4차까지 가니까 되게 내용이 이제 복잡해 보이고, 그리고 왠지 그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감지해 보고 그 실체를 한번 쉬운 언어로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치분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재미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1965년도 몇 년 전이에요. 예,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제가 67년생이니까 훨씬 이전에 그 유명한 그 만화가께서 2000년대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거예요. 예언.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실현이 안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림 끝에 보면 여기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하겠다. 지금 거의 되고 있죠, 그죠? 예? 이게 너무너무 오히려 그 산과 들까지 확장되어서 대체 에너지 얘기가 현실화됐고요. 여기 보니까 그 조그만 전화기, 소형 TV 전화기 얘기하면서 뭐랑 서상통화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현실화 됐습니다. 예. 여기도 전기자동차 에너지 공해 걱정 없어요 라고 써 있네요. 예? 움직이는 보도도 이미 현실화 되었고요. 그리고 화상을 보면서 재택 공부를 합니다. 사이버 대학이 요즘에 뭐 석사까지 막 돼 있고, 사실 이 강의도 유튜브에 올라가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된 것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원격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격 치료. 그리고 인터넷에서 요리를 추천해주고 레시피를 제공해주는 이런 얘기, 컴퓨터의 도움. 딱 한 가지가 안 된 것 같네요. 수학여행을 달나라로 가는 건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미래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이라는 것이 TV 속에서나 아니면 정치가들의 입 바른 소리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곳곳이 파고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 내용을 적은 거고요. 이분 요즘에 TV에 가끔 나오죠. 처음에는 얼굴은 좀 괜찮은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근데 요즘은 말도 좀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렇게 저하고 친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컴퓨터하고 게임한다 그래가지고 뭐, 야, 바둑을 이기겠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과 기계와의 싸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힘없이 패하는 걸 보고 응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한 게임을 이겨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게임은 이겼지만 그 이후에 알파고는 엄청난 그 변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학습을 하면서 커제라고 하는 중국의 세계 최고의 젊은 기사를 꺾고 지금은 인간하고 아예 바둑을 두지 않고 은퇴했습니다. 그 기보를 따로 만들어서 인간들의 기보랑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요즘은 외려 그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와 알파고가 둔 기보를 보면서 새로운 수를 연구하는 정도로. 즉, 인간과의 게임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AI는 인간이 10,000년 동안 둘 걸 단 몇 초간 만에 축적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대한 지능의 집합체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축하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 일일까?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미래에 부딪힐 우리의 문제와 사뭇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저는 그 세상을 움직이는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은 매우 큰 파도이자 해이기 때문에
그 큰 파도를 이해하려면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저 큰 톱니바퀴가 있고 작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큰 톱니바퀴가 반 바퀴만 돈다 하더라도, 큰 톱니바퀴는 전부 돈 건 아니지만 그와 연결된 작은 톱니바퀴는 수십 번 돌아가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움직이는 큰 흐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들은 우리와 같은 현실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힘이 작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서 양 나라의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회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크게 보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좀 쉬운 말은 아니죠, 그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근대 사회, 아주 옛날에 그 포드 자동차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하던 시절을 의미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치약하면 어떤 치약이 딱 떠올라요? 럭키 치약 말고 있었어요?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비누하면 옛날에 무슨 비누였어요? 다이알 비누가 입에 녹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기능성, 미백, 향기, 치료, 정말 수많은 비누와 치약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해서는 좀 더 달콤한, 잇몸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잇몸 치료적인 부분. 이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만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제품을 많은 사람이 쓰던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라는 것은 뭐뭐 이후라는 뜻이에요. 얘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선희 이후의 가수들 이런 것처럼, 웃으면 복이 와요 이후의 개그 프로그램은 개그 콘서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포스트란 단어는 뭐뭐 이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건 대량 생산이 아닌 소품종 다량 생산, 즉 비누를 오늘은 요거 썼다, 내일은 저거 썼다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래야 또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파트 볼까요? 아파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맞아야 틀려요? 네, 엄청나게 지었고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아파트에 조금씩 다른 주거 양식들이 막 선호하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흐름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생활에 관련된 것들,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는 기술적 요인이 굉장히 많은 작용을 미쳐요. 앞에서 봤던 그 화백이 그린 그림도 보면 사람보다는 기술에 의한 변화에 따라 내 생활의 변화를 이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수량의 미래 사회, 현재 사회로 이어갈 때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키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술. 네, 기술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키워드를 읽어요. 왜냐하면 제4차 혁명을 설명할 때 기술의 변천, 기술의 혁신,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이걸 왜 근데 꺼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곽 도시는 동양적 도시 모티브예요. 서양은 이런 패턴을 잘 갖고 있지 않았어요. 중국은 동양을 대표하는데요. 자금성을 잘 봤더니 의외로 격자형이네요. 격자에다가 게이트가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물들, 거기에 또 게이트가 있고, 배치를 보니까 균형되게 배치되어 있어요. 조경도 있고 뭔가 중심성이 있네요. 지금 현대 도시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동양적 모티브가 도시로 빠져나오는 이 과정도 중요한 도시 발전, 특히 세계 발전의 중요한 모티브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곽 도시가 왜 현대 사회까지 연결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성곽을 왜 만들었을까요? 외적의 침입을 지켜내기 위해서죠. 특히 누가 그거를 책임을 졌어요? 왕이 책임을 졌어요. 그 왕의 능력은 뭐예요? 외적으로 잘 방어해내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즉 국방과 경찰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곽은 그 요새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 발명품이 등장함으로써 성곽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더 이상 성곽에 사는 것이 의미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안 내고 왕으로부터 이탈해서 시민들끼리 모여 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왕권의 약화, 왕권이 약화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무엇의 발명이 옛날 성곽을 무너뜨렸을까요? 맞히는 분에게 제가 소정의 상금을 마차는 아닙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화약 거의 70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분 맞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포의 발명입니다. 화약이 물론이죠. 근데 화약을 응용해서 대포를 만들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대포는 직사화기예요, 곡사화기예요? 곡사화기잖아요. 45도 딱 쏘면 제일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곽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성곽의 높이죠, 그죠? 성벽. 자, 그런데 대포는 어때요? 성곽을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어디 들어가? 성곽 안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분들 살아야 죽어요. 성곽의 벽에 의미가 있어졌어요,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만약에 대포만 발견되지 않았다면 화살 정도, 창 정도, 저걸 뛰어넘는 무사들은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곽 도시로서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었으나 화약의 발명에 의한 대포의 발명은 성곽 도시를 무력하게 만들고 왕권을 약화시키면서 왕에게 더 세금을 내지 않고 시민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 살게 되죠. 이게 중세 도시에서 벗어난 도시의 발전으로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자, 어때요? 기술의 혁신, 기술의 발전이 세상을 바꿨죠? 네.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에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산업혁명의 국가, 영국, 런던 또는 맨체스터 같은 곳입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됐어요. 즉, 인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해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키워서 말을 가지고 노동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증기기관의 힘으로 다양한 기계를 돌릴 수 있고 대량 생산, 아까 말했던 그죠? 대량 생산 체제의 기초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저 끝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네. 그리고 뭔가 여기가 음산해 보여요. 빨랫줄이 막 널려 있네요. 창문은 뚫어놓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맨체스터나 런던은 대도시예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영국의 외곽은 농사를 졌죠. 자, 그런데 농업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기계의 힘으로 100사람이 지을 농사를 몇 명이서 단순히 해치워버립니다. 5명이서 해버려요. 그러면 100명이 하던 일을 95명이 빠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명이 아닌 95명은 갑작스럽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도시로 이전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구로공단에 일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서울역에 내려서 무작정 상경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자리 취직했어요. 대도시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게 바로 도시의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걸 일으킨 큰 근원은 뭐냐면 바로 증기기관의 발명에 의한 대규모 생산 공장의 입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재미난 거 근데 물어볼게요. 저렇게 지은 집이 과연 살기 좋았을까? 네. 질문 드립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졌을 것 같습니까? 안 갖춰졌을 것 같습니까? 딱 보니까. 네, 하수도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배설물을 처리할 수 없었다. 즉, 공중 화장실 시스템이 없었다. 그래서 창문으로 뭘 버리냐? 창문으로 똥오줌을 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물이 지저분해지고 공기가 탁해지고 이렇게 병원균이 많으면 생기는 전염병이 뭐예요? 수인성 질환.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콜레라가. 그래서 이 대도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자, 이걸 지켜보고 있던 자본가들, 즉 공장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장이 안 돌아가네?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생산을 못하네?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노동자에 대한 아픔도 있겠지만 자기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공장이. 사람들이 아파서. 그러면 대안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 부자라고 해서 콜레라에 안 걸릴까요? 자기도 걸려. 그래서 영국에서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공중위생법은 국가가 퍼블릭 세니테이션이라는, 즉 공공에서 상하수도 시스템을 잘 갖춰서 사람들이 수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도시계획의 출현이에요. 즉 도시계획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옛 도시의 패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맺었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정기기관의 발명에 따라 일자리가 생긴 도시로 사람이 몰리면서 나온 거예요. 자, 요즘은 어때요? 대세가 초고층이잖아요. 얘는 무엇의 발명이 얘를 촉진했을까요? 이 발명이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발명품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기술 혁신의 관점으로. 네? 자, 크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들리진 않아요. 자, 뭘까요? 무엇의 발명? 크레인. 네? 네? 크레인? 시멘트 크레인. 어우, 좋습니다. 이 좋은 얘기예요. 더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좀 더 강력해야 돼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건물이 아주 높잖아요. 만약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만 년 걸릴 거예요, 5만 년.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시키면서 토지는 작아도 얘를 올려서 연상 면적을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든 혁신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는 근데 안 나오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큰 발명이. 싱가포르가 옛날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안 가고. 에? 근데 폐잔병도 이끌고 싱가포르를 만들거든요. 싱가포르가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국가가 됐잖아요. 싱가포르를 그렇게 번화하게, 번창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발명품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없었으면 싱가포르 절대 도시국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 끌어모을 수 없어요. 마리나 베이 샌즈 나올 수도 없어요. 과연 싱가포르를 구원한 이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오! 누구세요? 이분 박수 줘야 돼. 박수 한번 주시죠. 에어컨의 발명은 무엇으로 자유로움을 준 거예요? 온도. 그죠? 기온. 기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확장시킨 거죠. 마이애미 같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예요. 히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에어컨이 더 강력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술적 발전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부터 얘기할게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이면 곱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아랫 단계부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에너지, 이게 아니라 증기를 이용한 기계의 힘, 이것이 뛰어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여러 가지 초기의 기계 자동차, 기계 생산에 대한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발명을 주도하고 초기 자동차의 도입과 같은 것들, 또는 토목형 다리나 항만을 만드는 그런 기초 인프라를 제공한 아주 위대한 발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사람은 더 이상 사람과 말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을 이용한, 그래서 향후 자동화라는 개념이 이제 연결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오토메이션,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이 제4차 혁명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써 있냐면 여기는 초기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기계의 발명이니까 기계도 아주 어리숙한 초기 발명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기본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초기 자동화 생산 공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기계와 사람의 이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초기의 기계들은 아주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조금 더뎠어요. 자, 그런데 2차 산업혁명부터는 무언가 좀 더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마주친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아까보다 기계들이 조금 더 정교해지기 시작했고, 무언가 벨트 안에서 뭐 조립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네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포드의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차 생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그걸 포드주의, 포디즘이라고 보통 불렀어요. 포디즘. 즉 조립을, 자, 한 사람이 한 가지를만 하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나요? 전문화하나요? 전문화하지 않나요? 전문화하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는 비싼 거였죠. 원래 귀족밖에 못 탔어요. 처음에 수제품으로. 근데 포드가 드디어 단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단가를 떨어뜨린다는 얘기는 귀족만 쓸 수 있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즉 대중들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큼 저렴해지고, 비누하면 다이얼처럼 내가 의지를 갖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하겠죠. 이게 되게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드디어 발전을 준비하는, 이륙하기 위한 날개를 피는 단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동화를 통한 대량 생산, 그리고 노동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제품을 많이 생산해내는 그런 미덕을 발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 보니까 조금 더 달라지네요. 사람이 좀 줄었어. 오히려 기계가 더 주류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생산 공정은 되게 깨끗하지만 좀 냉정해 보이네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의 핵심은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네? 자, 디지털은 어떻습니까? 되게 냉정해요. 생긴 거 보면. 벌써 전자시계 보면 어때요? 시계만 딱 있잖아요. 그죠? 시간만 딱 알려주거든요. 근데 바늘시계는 어때요, 여러분?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전체 시간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날로그만의 강점이 있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아주 냉정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력의 한계, 필요에 대한 어떤 한계, 또는 잠을 자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낮과 밤에 대한 시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정보기술의 발전은 컴퓨터에 의한 최적의 생산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난이도도 높지만 상당히 정교한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생산 라인을 얘기하고 있고, 저건 지메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제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보다는 컴퓨터, 인터넷, 정보기술, 엄청난 계산 능력에 따른 아까 알파고 같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수와 전략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연결성을 더 극대화시키면서 생산성을 더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ICT라고 보통 불러요. ICT. 정보는 인포메이션이고 C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크놀로지, ICT 이렇게 연결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산업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계는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들을 아주 구조화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1차부터 2차까지, 2차에서 3차까지, 3차에서 4차까지를 잘 보면 무엇이 강조되었냐면 자동화의 레벨이 훨씬 더 강력해졌다. 첫 번째는 증기기관이었는데, 두 번째는 대량 생산체제였는데, 세 번째는 디지털이 되면서 사람보다는 기계의 연결성을 강조한 효율성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술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커져서 큰 데이터, 즉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빅데이터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마트 가서 몇 시에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사고, 이게 다 데이터로 저장되죠. 여러분이 결제한 사람의 나이, 성별, 그리고 매출, 방문 빈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매 패턴을 읽어내고, 그 구매 패턴이 연결되면 다음번에는 어떤 물건을 창고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많은 매출을 낼 수 있겠구나까지 연계할 수 있을 정도로 빅데이터의 어떤 예측 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강화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출수록 사람들은 과연 돈을 더 많이 벌게 될까요? 더 저런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더 많이 취직하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계를 소유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람을 대체한 그 기계의 효율성, 자동화 능력은 사람을 밀어내는 효과, 즉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약간의 불평등 요소들이 조금씩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밝은 면이 있는 반면 매우 어두운 거가 되는 거죠. 특히 기술의 숙련도가 낮은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밀려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저급, 중급 기술을 가진 분들은 기계에 의한 노동으로 다 대체돼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었는데 앞으로 회계사가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왜요? 연산 능력, 그리고 전자화된, 디지털화된 회계 시스템은 사람을 더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런 연결구도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전에 우리 타이프를 쳤습니다. 타이프 치는 분들은 하이칼라였어요. 여성분들. 그분들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되게 그분들에게 비위를 맞춰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하게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컴퓨터의 등장은 타자수의 직업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타자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타자를 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보랏빛 미래가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우리의 부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만 한 것은 아니고 같이 소유하게 되면 좀 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것들. 주택 같은 경우 잠을 자는 곳은 각각 같지만 생활하는 것, 부엌이나 토론 이런 것들은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것이 청년주택의 상당 부분 먹히고 있고, 자동차의 소유보다는 이용의 관점으로 하는 쏘카라든가, 더 나아가 빈 자동차를 택시처럼 사용하는 우버 시스템, 우리나라 아직 등장하진 않았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갖는다기보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척자들의 몫이지 일반인들의 몫은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던 농경사회, 처음엔 사람의 힘, 두 번째는 소와 말의 힘. 자, 그런데 기계의 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인간을,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이 생기고, 산업사회가 생기면서 이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고, 3차 산업혁명은 전자정보통신,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사회가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 아마 요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사회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한 요 정도? 이 정도가 아마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차 혁명에 대한 부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꼭 4차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3차 산업이 진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손자 또는 아들, 딸들의 직업, 그런 부분과 상당히 맞물려서 고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사람이 쫓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부터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장치들이 세상을 계속 변화시키는 도구로 작동되고 있어 내가 예측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사회에 대한 3차 혁명까지는 좀 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았다면, 왜냐하면 제품 위주의 생산이니까. 자, 그런데 4차 혁명부터는 좀 더 무형의, 우리가 만지기 어려운 무형의 생산물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우리 주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인문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치분권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기계 위주의 부분이 아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1차 산업혁명은 대표적인 게 증기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의 힘든 노동을 기계가 대신했어요. 주도권은 인간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의 어떤 의미예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을 볼까요? 2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에 밑바닥에는 전기라고 하는 인프라가 작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류의 노동이 좀 더 집합적인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계와 공장은 이런 인류의 노동을, 개인적 노동이 아닌 집합화된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인간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예요. 그것도 개인 PC 컴퓨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산 능력이라든가 표현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저장의 또 어떤 한계라, 저장의 한계도 되게 크죠. 개인의 사고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혁신으로 이끌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개인의 사고를 넘어서 드디어 인류의 사고를 대체할 정도의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유토피아냐 아니면 디스토피아냐에 대한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내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개인의 사고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류의 사고를 뛰어넘는다. 인류의 사고를 대신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관점의 혼란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인문사회학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그 4차 혁명이 가지고 있는 이면을 우리는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정치적 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에 대한 산업혁명기를 보면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는 갖고는 있지만 긍정적 측면도 상당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서부터는 생산성 향상과 부의 재분배에 대한 부분을 기계에게 줘야 되나? 이 정도의 어떤 부의 재분배에서의 상당히 애매모호함과 불편함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우리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중앙 집권화에 되어 있던, 즉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던 센터 중심의 사고가 분권화되면서 다양한 분권들, 다양한 중심들이 존재하면서 연결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분권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철학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줍니다.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이 되게 타율적이고 통일성의 관점으로 진행된 체계라면 이건 조금 더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온디맨드 같은 건 그때그때의 어떤 즉지적 상황들을 캐치해내고 또 소비자의 어떤 그 수요들을 그때그때 발굴해서 대응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수직적 지배 통제가 아닌 수평적 연대와 보완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죠.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단순한 노동은 없어지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즉 노동의 단순화는 종말을 꾀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쁜 측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의문을 남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분권화와 자율성, 그리고 노동가치의 다양화라고 하는 부분, 수평적 연계, 이런 거는 좀 키워드로서 4차 산업혁명이 도시정치나 지방자치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높은 정보를 쥐고 있던 정보의 불편성, 이거를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분권화 관점에서 주는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표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그 수업이 끝나더라도 머릿속에 4차 산업혁명 하면 추상적인 것보단 몇 개의 키워드가 남아 계시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따라해 볼까요? 연결성. 네. 물리적 공간과 인터넷 공간이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즉, 이 얘기는 IoT, 인터넷 오브 띵, 이런 것들, 즉 우리가 보통 차에 달고 있고 또는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체크하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공간하고 마주치면서 정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특정 상가에 요 IoT를 놓으면 시간당 몇 명의 유동인구가 지나가는지 시간대별로 다 체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도 내 차가 언제 지나가고 그걸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약간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공간하고 인터넷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건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능화예요. 자, 두 번째 지능화. 네, 지능화라는 거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도시 방제 시스템 같은 경우, 미세먼지의 농도 같은 경우 알람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해주죠. 그건 뭐예요? 똑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건 나중에 스마트 시티에 연결될 거예요.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어서
지구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변의 범죄와 안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의 정보들을 그때그때 주면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지능화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자동화예요. 자, 자동화. 자동화. 네. 연결과 지능화와 자동화가 맞물리기 때문에 파워가 커지는 거죠. 만약에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비스의 속도 그리고 그때그때 맞는 상황에 맞는 공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연결된 것들이 정보를 딱 분석해요. 마치 이 귀뚜라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촉에 있는 이 더듬이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산 시스템, 도시의 어떤 효율은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분야는 뭐냐면 이러한 연결성과 지능화와 자동화가 앞으로 굉장히 꽃이 많이 필 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 그동안 3차원까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전문 분야. 첫 번째가 사물인터넷, 우리가 IoT라고 불리우는 사물인터넷 분야. 두 번째가 가상물리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공간이 있어야만 뭔가를 누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컴퓨터도 있어야 누릅니다. 근데 가상물리 시스템이 있게 되면 컴퓨터가 있지 않아도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뭔가 물건이 없는데도 물건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빅데이터, 데이터의 어떤 축적,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한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팅. 3D 프린팅은 지금 집을 져요. 집 짓는 수준이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너무 정교해서 저도 이걸 기다려야 하나 할 정도로 3D 프린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이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아졌고 국내에도 3D 프린팅으로 건축을 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제 기존의 디벨로퍼나 건축하는 분이나 주택 시공하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 거라고 보여지고 VR, AR은 실제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테마파크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역사, 문화, 자원들하고 연결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오와 함께 생명공학, 특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제 바이오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융합할 정도의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의미를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계 연결성과 지능화와 자동화가 만들어낸 융합적 산업,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제4차 산업혁명 뭐야 라고 말하면 연결성, 자동화, 지능화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의 형태가 바로 제4차 혁명이야 라고 설명하신다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핵심 키워드 첫 번째 뭐라고요? 연결되지 않으면 가치 없어요. 두 번째, 그것이 주는 데이터가 판단을 내리게 해야 해요. 또 마지막 뭐죠? 그것이 새로운 서비스를 생산해내는데 빠른 속도로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융합된 산업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되고 키워드 연결성, 지능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수업이 끝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여기 정리된 것들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대량혁명, 제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 제4차는 초지능 연결성의 혁명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증기기관, 2차는 전기에너지, 3차는 반도체와 인터넷, 제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AI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 이게 바로 저렇게 비슷한 듯 다르구나. 무언가 마치 정권이 바뀌듯이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처럼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맹점은 있어요. 1차와 2차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2차와 3차도 마찬가지 가능해요. 근데 아직 3차와 4차를 배로 가르는 건 아직까지 위험해 보입니다. 자꾸만 언론과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자극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아직 오지 않은 4차 혁명이지만 계속해서 4차 혁명이라고 푸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모을 수 있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기업은 자본을 투자할 수 있고 또 공공은 정책 자금을 투여해서 무언가 지향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데 3차 산업혁명과 조금 분화되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1강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화약과 그리고 그로 인한 대포의 발명이 성곽도시를 붕괴시켰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줘서 시민들의 계급은 중간적 시민으로 발전됐지만 왕권을 어느 정도 대체하면서 왕의 권한은 좀 줄어들면서 시민의 권한이 세지는 그래서 상업도시도 생기게 되고 무역도시도 생기게 되고 또 농업을 크게 해서 광작을 통해서 부유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지금의 현대도시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기술적 변화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계 발명이 농촌사회를 붕괴시키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도시의 산업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량 생산 체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렛대 역할도 해줬어요. 그리고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개인 컴퓨터가 인간의 사고를 개인의 사고를 대체해주면서 좀 더 효율성 높은 고도의 산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사고를 대체할 정도의 고도의 지식의 직접이 발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꾸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정치인들은 4차 혁명을 중요한 변화의 키워드인 양 계속 얘기하고 또 방송과 미디어에서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될까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면이 있잖아요, 이면. 무언가 그 사람이 나에게 커피 한 잔을 살 때는 무언가 부탁할 수 있는 뭔가 이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이면을 보겠습니다. 경제 침체가 너무 심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리스가 그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가 젊은이와 좀 나이 드신 분과 경제적 측면에서 충돌할 줄 몰랐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해외 출신의 이민자들이 기존의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걸 예상해 보기 힘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다문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반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최근에는 난민 문제까지 더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를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면은 대충 말한 것 같네요.
바로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더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떤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이 약간 슬럼프에 빠지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벌이죠. 일본도 일본의 막 여러 가지 그 호족 세력들이 군웅할거할 때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생산 동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화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성장 기조와 생산성 하락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젠다, 신성장 동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공통의 이해 속에서 출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침체됐으니 한번 극복해 봅시다. 뭐 그럴듯한 명분과 컨셉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3차 혁명의 연장선에 있지만 좀 더 구분되어질 수 있는 동력. 무언가 골키퍼의 골망을 가를 수 있는 새로운 공격수의 투입. 안정환처럼 말입니다. 무언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받아들입니다. 그 스마트 제조업 얘기를 하면서 정책은 제조업 3.0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독일은 더 한 수 더 떴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다국적 기업을 생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철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공장을 스마트하게 만들면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어때요? 자기네 나라로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필요 없어. 독일은 아디다스라고 아시죠? 아디다스. 엄청난 기업이거든요. 아디다스 공장 독일로 턴합니다. 턴. 이유는 사람이 없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섬유 공장 일부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베트남에 있던 거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베이스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공장이 확보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국가 간 경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돼요. 이미 잘 사는 나라인데. 독일도 마찬가지. 뭐 기계업 하면 독일 아닙니까? 지금 BMW 자동차 있잖아요. 생산할 때 사람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어제 이거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BMW 7 시리즈 생산 공장을 한번 누가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사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좀 썸뜩했어요.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올 때도 그래요. 항상 저는 아직 이 하이패스를 달지 않았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긴 한데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표를 받는 분들이 전부 여성분들이잖아요. 언젠가 이분들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 주유할 때도 예전에는 사람이 다 주유해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주유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계속 하거든요. 근데 가끔 새벽에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주유소만 딱 서 있고 제가 일로 딱 갈 때 약간 썸뜩해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무인이 주는 편리함이 주는 약간의 그 이면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제조업으로 앞서간 미국, 독일, 일본이 주도하면서 좀 더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중국과 한국이 뒤쫓아가는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는 아직도 이 부분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는 우리나라처럼 계층이 나눠져서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이 국가 단위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의 격차는 더 많이 심화되는 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 저성장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키플레이어들, 아주 높은 수준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생산 산업 패러다임을 일컫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신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0부터 4.0이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한글 컴퓨터 사면은 한글 버전 1.0,
뭐 2.0, 3.0 이게 뭐냐면 그레이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랜저 처음에 각 그랜저에서 그랜저 뭐 T지로 갔다가 지금은 IG로 가는 것처럼 이 인더스트리도 산업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 3차,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기술의 변화 전도를 높이면서 번호를 인더스트리 1.0에서 4.0까지 높이는 거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의가 확고하지가 않아요. 국가마다 약간 사람마다 조금씩 동상이몽적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확실하게 독립적인 개념이냐,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능화에 대한 부분과 자동화라고 하는 세 개의 키워드는 매우 유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기술들이에요. 우리가 이만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가 잘 쓰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만기가 뭐 뒤집기 이런 거 하면 아 이만기표 딱 느끼는 것처럼 여기도 4차 산업혁명 하면 딱 핵심적인 필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필살기가 뭐냐, 아까 말한 IoT. 얘가 있음으로 해서 자동차 뒤에 후진할 때 삐삐삐삐삐 울려서 우리는 자동차 부딪히지 않게 해요. 이것도 작은 IoT예요. 차간거리, 내가 밟고 있습니다. 지금 제 차는 옛날 차라 13년 전 차라 계속 제가 밟아야 돼요. 근데 신차는 어때요? 딱 거리 두면 딱 지키면서 가잖아요. 반자율 주행. 이런 거 전부 IoT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내가 왔다는 신호를 충분히 집 앞에 보내주면 보안 시스템에서 문을 열어준다면, 홍채 인식을 해서 열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유용하면서도 그리고 좋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IoT가 약간 감시적 기능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 전부 다 여러분 차를 다 기억하고 어디서 가고 언제 돈을 내고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CPS에 대한 부분은 물리적 시스템을 갖추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공간을 제약하잖아요. 없어도 돼요. 가상 시스템이 그걸 해결해 주면서 마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고 연결성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전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제조 시스템, 관리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빅데이터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구글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압니다. 구글이 갖고 있는 트렌드 분석은 언제 사람들이 독감에 걸릴지, 그리고 누가 선거에 이길지를 미리 알아요. 구글은 알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될 거를. 네. 왜? 검색량을 가지고 이미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보면 네이버라고 있잖아요. 네이버의 기능이 단순한 집계 기능인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 같은 것도 분석하고, 그리고 오히려 네이버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이건 빅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그 가치가 다른 곳으로 파생될 때의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의 수요자인, 정치 수요자인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수요, 욕구, 이것들을 전부 모아서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또는 자치분권의 수행자들이 그 미니 파악을 그때그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또는 정보로. 그럼 어떻습니까? 정치의 지지 성향, 특정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효과, 이런 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전체적 데이터가 아니라 지역 데이터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시흥시에서의 보행 패턴과 서울역 광장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만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정보들을 해석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왜 우리 동네에 있는 상권은 왜 침체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침체된 상권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왜 시흥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데이터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용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린다면 자치분권의 어떤 효율성 강화되고 지역 단위의 고유한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치분권 정치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싹 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기술입니다. 무인 운송 시스템 사람이 없어도 나를 수 있어요. 드론이 막 요즘 난리 났죠? 드론이 하는 역할이 무궁무진합니다.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옥수수밭에 병충해가 낀 것을 국가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보도했습니다. 옥수수를 엄청 심었는데 이상한 병충해 때문에 옥수수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드론 회사 사장이 정부를 향하여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냅니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정부는 좋아, 그럼 해봐 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들은 전체 지도 시스템의 면적과 그리고 옥수수의 키, 밀도를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농약을 실은 드론을 띄워서 밤낮 없이 방제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컴퓨터의 제어에 의해서. 그리고 농약의 농도까지 조절하면서 밤낮 작업한 결과 옥수수밭은 새롭고 건강하게, 작황은 좋은 상태로 농업의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줬죠. 저는 이거는 상당한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 했다면 그 넓은 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그 많은 농산물의 가치를 버릴 수도 있는 거를 되살렸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한 가치 지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운송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사람의 구조, 핵시설의 어떤 회복,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프린팅하면 종이에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물건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를 넣고 파악하고 그 3D 프린팅 설계도면을 입력하면 컵이 나오고 또는 펜이 나오고, 이걸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면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따로 필요 없는 거가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어떤 고유한 욕구를 물건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혁신적인 거예요. 심지어 총에 대한 총 설계도를 넣으면 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총이 나와요. 네. 심한 말로 하면. 그래서 3D 프린팅은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공의 영역을 해체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혁신적이라면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고유한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보기에는 3D 프린팅 시스템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은 먼 미래라고 보겠지만 시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3D 프린팅에 의한 생산품은 기존의 공산품, 대량 생산된 공장에 획일화된 제품을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로봇공학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레이트 마징가만 로봇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력을 보완해주는 휴머노이드, 즉 노령 친화형 로봇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없는 분들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이것도 로봇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려 로봇이 생깁니다. 반려 로봇. 요즘은 개 죽으면 장사 보내는 거 아시죠? 장사 치르는 거.
예? 예. 화장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그 반려 기능에 대한 욕구가 크거든요. 이걸 로봇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를 추천해 주고, 음식을 무엇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참견하기도 하고. 이게 근데 낮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도로 올라가면 그 로봇과 사람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커질 수 있을 만큼 되고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즉 돈을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이제 커질 수 있다는 거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더 큰 부분이죠. 보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호 기술이 여러분의 소유권, 돈과 재산, 지적 이런 것들을 다 암호화해 주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컴퓨터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커들이 여러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고, 유전 생물학 분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 장기의 대행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그리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4차 혁명의 핵심이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증시,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맞춰서 많이 투자를 하죠. 너무 먼 미래인데.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붉은 개미 아시죠? 걔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다 잡았을 것 같아요?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물릴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 물릴 일만 남았죠? 그러면 뭔가 방제할 수 있는 회사가 커질 것 같아요? 안 커질 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 돈 벌 것 같아요? 안 벌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방제 기업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새로운 또 영역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컴퓨터에 아주 독한 바이러스를 씹는 놈들은 바이러스 푸는 거를 먹고 사는 놈들이 일부러 퍼뜨렸다고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 이런 외래종들은 누가 이걸 할까? 물론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향후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물리 분야에서의 기술과 디지털 기술과 생물학 기술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태어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차 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인데, 일단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로 나뉘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또 기술적 변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게 미래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공장의 부분이에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빅데이터에 의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때그때 시장 양상에 맞는 주문을 하게 되고, 그 클라우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는 생산 시스템에 연결되면서 최적의 재고량을 제일 덜으면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아까 말한 미국, 독일 주도적인 스마트 제조 패턴을 가져가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4차 산업 전략에 대한 부분을 중소기업 1만 개 정도를 스마트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정밀 의료, 신약, 탄소자원화, 미세먼지와 같은 삶의 질 분야 4군데와 인공지능,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5가지 분야를 들어서 1조 6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퍼부어서 우리나라의 4차 혁명을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oT 활용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생산에서는 똑똑한 공장,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상당히 소비자로부터 축적을 하고 이 데이터를 의미 있게 분석한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비자에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맞춰서 특화된 생산을 하겠다라는 맞춤형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융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단순한 어떤 분야가 아니에요. 기계 분야만이 존재할 수 있지 않아요. 기계와 전자공학이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걸 메카트로닉스라고 불러요. 미케닉스라는 거는 기계학이고요. 일렉트로닉스는 전자공학이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기계 전자공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어떻습니까? 전부 컴퓨터 제어하고 맞물려 돌아가요. 이 융합의 시스템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분화되면서 산업이 우리가 예정하지 않은 것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즉 요즘에 은행 중에 보면 꼭 은행이 오프라인에 있어야 됩니까? 온라인만 하는데 생겼어요.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가상의 은행이 생길 수 있고 거기서 투자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아서 재원 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에 그 투자의 패턴 중에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전부 인터넷 기반의 투자 회사들이 주도합니다. 수익률도 12% 이상, 11% 제공하는 것들은 다 인건비가 절약된 그리고 직거래가 가능한 그 시스템으로 변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의 새로운 영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4차 혁명을 통해서 계속 씨앗을 뿌리는 그 단계로 변화되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과거의 공장과 다르게 제4차 혁명은 가볍고 유연하다. 즉,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생산을 스마트하게 해낸다. 모듈 공정이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벤츠 자동차 보면요. BMW 그렇고 플랫폼을 공유해요. 플랫폼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척추뼈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돈을 덜 들인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은 대중소로 나뉘어요. 옛날처럼 디테일이 굉장히 차별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스마트하게 돈이 덜 들어가는 생산을 통해서 자기 재고를 줄이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도 보면 E200부터 E300, E400, 이 카브리올레, 이 쿠페 되게 많은 게 있어요. 하지만 플랫폼은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파생수요로 이해해서 소규모 집단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쿠페를 좋아합니다. 4개짜리 문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4개짜리 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서울 1000만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요. 거기에 맞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디맨드를 통해서 나와요. 벤츠의 딜러에게 정보를 입력하면 그게 다 모여서 서울시 청담 대리점에 몇 개의 군이 나오는 거죠. 의미 있는 숫자가 되면 본사로 전송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것이 계약이 되면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에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가변적이고 그리고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 되고 실시간 내 차가 어디에 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할 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까 말한 커스터마이즈 프로덕션이에요.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커스터머가 우리 고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즈드라는 얘기는 고객화시켰다. 고객의 생각을 존중한다 라는 뜻입니다. 네. 실시간 위치 추적까지 하면서 다품종 다량 생산을 통해서 럭키 치약만을 원하지 않는 현대 주민들에게 A라는 사람에게는 미백 치약을, B라는 사람에게는 건강성 치약을, 그리고 이를 닦기 싫어하는 어린이에게는 달콤함이 있는 치약을 동시에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어 시스템이
합리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떨어뜨리려면 달콤한 치약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그래서 구글에게 물어봐. 구글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음은 이제 플랫폼 공유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부분이에요.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은 플랫폼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특정 그 지자체장이 여러 개의 복지시설과 센터들을 짓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왕창 지어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 생기냐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거라면 굉장히 똑똑한 몇 개를 지어놓고 여러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기능이 이걸 밀어내고 다른 좌석을 깔면 공연이 가능하고, 다시 넓은 테이블을 놓으면 회의가 가능하고, 또 부스를 깔면 스터디가 가능하고, 이렇게 가변형으로 움직이는 플랫폼들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플랫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플랫폼이 좋다는 얘기는 기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을 할 수 있다. 그때 돈을 따로 들이지 않아도 변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제트처럼. 가제트 팔처럼 이 팔이 가위가 됐다, 칼이 됐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변형 시스템의 어떤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이 덜 들어가도록. 예를 들면 우버라는 회사는 이게 여러분 차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쓰는 거를 등록해. 그러면 쓰고 있는 차량과 안 쓰는 차량, 그리고 사람이 자기 혼자만 가고 있고 좌석이 비어 있는 거를 등록해 놓으면 내가 가는 곳이 어디라면 그곳을 가는 다른 사람이 연결하면 신호가 가서 내가 그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또 에어비앤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빈 방을 등록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시흥에 만약에 관광을 왔다면 호텔보다 싼 가격에 여러분의 방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무언가 여러분의 자산이 공유 플랫폼이 되면서 그걸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되면서 전체적인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리고 더 많은 생산에 따른 유발적인 공해라든가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버가 지금 엄청 커가지고요. 포드 자동차나 GM보다 더 커요. 제조업도 아닌데. 엄청난 거. 우리나라 아직 우버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자, 온디맨드는 바로 그겁니다. 즉각적인 수요를 말해요. 즉각. 카카오가 왜 위대합니까? 카카오가. 카카오의 이 카톡 시스템은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 수요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들은 어때요? 온디맨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달되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온디맨드는 그때 발생하는 수요들을 축적해서 그 공급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산업화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택시, 장보기 시스템은 우리 많이 도입된 것 같아요. 가사노동, 심부름, 음식 배달. 이 음식 배달도 자동화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AI가 요리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시스템 때문에 파리에 노천 카페가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파리의 노천 카페는 한 번 식사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최소 1시간, 3시간짜리예요. 주문하면 한참 걸려요. 근데 요즘에 프랑스인들이 이런 배달 음식 시스템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오래 기다리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바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 파리의 명물이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던 노천 카페의 모습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고, 상업 공간도 리테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업 공간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백화점은 우리나라도 문 닫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온라인 쇼핑이 강력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테마형 쇼핑몰이 백화점을 대체해버려요.
먹고 먹히는 그 지금의 어떤 구조적 변화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양에 있는 롯데백화점 문 닫았습니다. 백화점을 뭘로 만들 거냐? 숙박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숙박시설과 정주 공간, 주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법무 컨설팅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증상을 얘기하면 그 증상에 맞는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법률, 병원 진단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온디맨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많이 발전될 거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긍정론, 부정론 엄청 없어질 것이다. 500만 개 사라질 거다 말하는 데가 있고 새롭게 움직이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에 붉은색 레드 카드를 때릴 만한 경고가 되는 분야가 있고 파란색 뭔가 호전적인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체될 직업 1위 콘크리트 공 시공하는 사람이에요. 뭐요? 3D 아까 말했잖아요. 3D 프린터로 대체될 거라고. 정육 도축업 이것도 기계로 다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청원 경찰도 다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청원 경찰. 그 다음에 행정사무원 낮은 수준의 행정사무원들 다 대체됩니다. 격리 환경미화원 그리고 택배원도 배달 시스템으로 바뀐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바뀌기 힘든 것, 인간의 창의력을 활용한 예술가, 화가, 작가, 그리고 작곡가 이런 창의적 부분들은 기계가 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가수, 성악과 같은 엔터테인 분야도 좀 더 강력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감지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자율성을 하는 분야, 스마트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망 분야, 그리고 인간의 개인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화 관련 분야, 이것이 큰 부분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음성 같은 것들을 바꿔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 요즘에 웬만하면 말로 하면 다 문자 텍스트 쳐져요. 무섭습니다. 타이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스캐닝하면 바로 글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분야로 나타나고 통번역. 요즘에 웬만한 외국어 문장 전부 다 번역해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사람을 약간 밀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새롭게 생길 자리는 약 200만 개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500만 개는 아직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중요해집니다. 미세먼지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민 가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 창문과 이 설비, 배관 이런 설비 시스템에서 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어질 것 같고 그쪽 기술이 더 발전될 거로 보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는 바로 이러한 ICT 기반을 도시로 투영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스마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꿔나가는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이제 새로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특히 도로 시스템. 인간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도로 예측, 적절한 도로의 어떤 그 안내와 건설 개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배치. 이게 이제 도시 계획에서 스마트 시티를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경과 범죄,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돈이 덜 드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발전소의 용량 이걸 안전하게 계산해내고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남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돈이 덜 들면서 똑똑한 도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SK 같은 건설사, SK는 특히 KT와 맞물려서 3D, 5G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이 아마 도시의 그 혈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경망을 바꾸게 되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는데 아주 앞장서게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욕구와 불만을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기술 속에 다 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 수요,
정치 수요를 온디맨드로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as is, 지금의 문제, 도로의 체증,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부분과 주거의 어떤 수요 불일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치중, 지리적 한계,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는 좀 더 편하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한 도시 관리, 특히 도로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체증이 하지 않도록 해주면서 효율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시민 중심, 즉 이용자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즉각 파악한다. 이거는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단순한 물리적인 의견이 아니라 해당 도시에 대한 정책적 의견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 서비스 중심의 이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이 그때그때 반영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도시 정책과 자치분권의 기본적 토양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까 말한 센서들, 다양한 센서, IoT들이 기반이 되면서 이것이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스템에 투영돼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4차 혁명은 중앙 집중보단 탈집중화, 큰 놈보다는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어요. 점점 갈수록. 통신사가 통제하는 것이 인터넷의 어떤 개인의 어떤 접근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해주고, 관주도의 경제가 독과점으로 조금 더 약화됐지만 이걸 혁신과 공유경제로 풀어내는 4차 혁명의 새로운 키워드는 자치분권과 관심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적인 부분이 대의민주로 가고, 이게 이제 대의민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온디맨드의 어떤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국가에서 지방, 지방에서 시민으로 넘어가는 이 전략이 4차 혁명의 키워드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론적인 부분에서 변화의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시흥도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4차 혁명의 중요한 디바이스와 기술들을 가지고 시흥만의 자치분권 모델을 반영한 스마트 자치분권 모델, 이런 거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캐나다를 볼게요. 캐나다. 얘네들은 다양한 정부의 정보, 서비스에 대한 걸 시민들이 아주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멀티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을 계속 쌍방향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서비스 공유를 통해서 불필요한 걸 제거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상 오피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유비쿼터스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네트워크 연결을 가능토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시민적 수요, 그리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제4차 혁명은 수평적 전자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걸 민주성으로 확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 얘기를 통합하고 개방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축적,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그 다양한 작은 데이터들을 합쳐서 기반 데이터로 만들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개인화와 지능화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개인, 기업들이 수평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이 제4차 혁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결합하게 되면 상당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유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를 감지하고 그 감지된 기술들이 중앙 도시에 판단할 수 있는 그 브레인, 뇌에 전달이 되고 거기에 맞는 도시적 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짐을 얘기합니다. IoT가 여러 개 배열된 걸 AOT라고, Array라고 해서 IoT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 분석이 가능해져요.
흐름을 따라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심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겠지만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상황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모습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디스토피아가 될지 유토피아가 될지. 다만 제4차 혁명의 중요한 그 기술을 지방자치 분권의 관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지켜내고 만들어낸다면 온디맨드라고 하는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때그때 반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율적 단위의 지방자치분권 시스템이 시흥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